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요. 알트코인은 BSV, 이더리움 클래식, 퀀텀, 스텔라 루멘을 보고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상승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온 이후에 지금 이제 어제 상승을 해주면서 15 이평선 위에 일단 안착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 위치가, 지난번 이 채널에서 위치를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15이평선과 52평선 사이에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15이평선과 52평선 사이라고 하면 이때로 이제 보면 5월 1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먼저 채널 상승 채널 상단부를 터치하고 이렇게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왔던 이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거래일로 이제 8거래일이에요. 8거래일이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해서 이 채널을 돌파해서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이제 8거래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똑같이 진행이 되진 않겠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일단 이 모양이 지금 현재는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같은 비율대로 이제 계산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때요. 이때 먼저 채널 상단부를 찍고 빠졌던 이 기간이 이제 12거래일입니다. 12거래일.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15이평선과 22평선 사이에서 앞으로 한 12거래일 더하면 지금 이제 6월 8일이니까요. 12거래일이면 6월 20일 정도에 채널 상단부를 넘어가 주면서 채널 상단부가 이제 6월 20일이 되면 좀 더 이제 길어지겠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걸 밑에를 당겨서 좀 더 보면 채널 상단부가 이제 9,40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6월 20일 경에 이제 9,400달러를 넘어가 주면서 이때처럼요 넘어가 주면서 재차 이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일단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시장이 서서히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좀 천천히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50일 이평선 지금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서서히 상승할 때 지금 이제 소형 알트코인들 펌핑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대형 알트코인 어떤 게 먼저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먼저 치고 나가는, 일단 라이트코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소형 알트, 대형 알트, 이렇게 중소형 알트 해서 알트코인들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을 크게 해주는 이런 모습이 저는 6월 말까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기간은 6월 말이 될지 7월 말까지 상승을 할지는 그거는 도미넌스 차트와 이제 시총 차트 움직임,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 움직임, 이거 쇼 차트까지 다 같이 병행해서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간이 6월 말까지 딱 상승이다, 7월 말까지 상승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볼 수는 없고요. 그때 이제 움직임을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알트코인 보도록 할게요. 알트코인은 지금 보시면 이제 BSV를 볼 건데, 오늘 이제 BSV를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지금 제가 BSV를 차트를 열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BSV 때 이제 올라왔을 때 이 직전 BSV BTC 마켓 고점에 왔다라고 말씀드렸고, 파동 자체도 일단 5파까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BSV와 비트코인 캐시를 하드포크 될 때 BSV를 들고 계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 캐시와 이제 BSV를 동시에 매도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합한 가격 BSV 더하기 이제 비트코인 캐시, 이 합한 가격이 BTC 가격으로 0.2가 될 때, 0.2가 될 때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같이 매도할 거니까 매도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BSV만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BTC 마켓 고점이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때 맞고 조정을 줬습니다. 조정을 줬는데 여기서 그 다음 움직임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 것이냐 라고 보면,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가 완전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BSV도 추가적으로 일단은 여기 보시면 15일 이평선하고요 50일 이평선은 아직까지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이 15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이 50일 이평선을 이 장기 이평선 위까지 당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더 눌러주고 이제 보내야 돼요.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정배열을 만들어 준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BSV만 들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뭐 저처럼 BSV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될 때 같이 들고 계셨던 분들은 뭐 같이 매도해도 되고요. 그건 본인이 뭐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저는 같이 매도할 건데, 만약에 BSV만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BTC 마켓에서 이 BTC 마켓 전 고점이었던 0.03 라인까지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로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달러 가격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비트코인 잠깐 봤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만약에 다음 목표치인 뭐 11,800달러, 700달러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BSV도 BTC 마켓에서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 달러 가격으로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달러 가격은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BSV만 들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50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BSV는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다른 알트코인들 위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데 BSV는 이미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준 겁니다. 물론 이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상승해주고 눌러주고 다시 재차 올라오는 거고요. 근데 BSV는 이미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좀 시간을 보낸 이후에 짧게 조정을 거치고 다시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 위로 올라와 주면 그때 정배열을 만들어 준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볼게요.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제 두 개의 수평선을 그렸는데 보시면 지금 맨 밑에 있는 이 수평선은 보시면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저점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저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14만 7천 사토시 0.0014, 이 14만 7천 사토시는 지난번에 이렇게 지지 라인이었고, 또 고점 역할을 했던 이 121선 맞고 고점 맞고 떨어졌고요. 이때는 201선까지 돌파를 시켜준 이후에 또 저항으로 작용돼서 맞고 떨어진 자리입니다. 일단은 이때는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역배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맞고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막 움직였잖아요. 상승해서. 그러면서 이제 BTC 마켓에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와 같이 이제 조정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BTC 마켓 그 2017년, 18년 저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온 이후에 보시면 일단 여기서 보세요.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 15일 이평선 안착해준 이후에 지금 50일 이평선까지 올라와 줬어요. 그리고 200일 이평선과 이제 120일 이평선을 한번 테스트한 이후에 지금 다시 에너지를 모으고 상승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상승해줘서 장기평선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번에는 지난 고점이었던 이 14만 6천 사토시 0.0014 이 라인까지 일단은 올라와 주고요. 올라와 준 이후에 여기서 눌러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단기 평선을 이 장기 평선 위로 돌려 세우는 그 작업을 해줄 거다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돌려 세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0.0014 이 라인을 넘어가주는 상승을 저는 추가적으로 다시 해줄 거다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봤을 때 이제 BSV 같은 거랑 이제 비교를 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BSV 같은 경우는 뭐 BSV도 그렇고요, 라이트코인도 그렇고, 이 BTC 마켓 지난 고점까지 2017년도 뭐 18년도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요, 그 고점까지 올라와 준 이후에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은 2017년도 5월달 고점은 뺀다고 하더라도 2017년도 연말 BTC 마켓 고점이 0.004예요. 0.004 체크를 해보면 0.004 라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만약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단기 이평선을 장기 이평선 위에 안착해 준 이후에 이 0.0014를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물론 그 사이에도 저항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항은 많이 있는데, 일단 목표치는 BTC 마켓에서 목표치는 저는 이제 0.004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표치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퀀텀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이 위치에서 보면 이 0.004가 엄청 멀어 보이는데 뭐 라이트코인이라든가 다른 이제 뭐 알트코인들 중에 BTC 마켓 고점을 이미 친 종목들을 보면 그 지난 고점까지 다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BTC 마켓에서 3배, 4배, 뭐 많게는 5배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와 줬습니다. 그러면 0.0014에서 0.004는 한 3배 정도 돼요. 3배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게 다른 알트코인들 상승했던 이미 이제 BTC 마켓 고점 치고 올라갔던 종목들 그 정도 높이 상승해주는 그런 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보면 이제 과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퀀텀을 볼 건데 퀀텀도 지금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렇게 하락세경 돌파해준 이후에 지금 50일 이평선 안착했고 장기 이평선까지 터치를 해주고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상태고 다시 이제 장기 이평선 돌파 직전에 있는 모습이고요. 퀀텀은 하락세경에서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했고 저점은 꾸준히 높였습니다. 높이면서 지금 보시면 2018년도 저점이었던 44,000사토시 44,000사토시에서 계속 저항으로 이제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51 이평선이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퀀텀도 조만간에 이 51 이평선을 크게 돌파해주면서 이 저항 라인 지금 아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 라인을 한 번에 넘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 98,600사토시 98,600사토시가 이때 한 번 맞고 조정 주고 다시 이렇게 재차 넘어가주면서 넘어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 준 것처럼 저도 이제 퀀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금 한 번, 두 번 맞고 이제 떨어졌죠. 떨어졌고 이번에 이제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44,000사토시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고 여기서 뭐 장기 이평선까지 이더리움 클래식처럼요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장기 이평선까지 순간적으로 넘겨주고 또 눌러줄 수 있어요. 그러면 퀀텀도 장기 이평선을 넘어서 지금 6만 사토시요. 6만 사토시. 이 6만 사토시가 2018년도 저점이고요. 일단 뭐 장기 이평선 터치해주고 눌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장기 이평선에 저항 맞고 한번 쉬고 51 이평선 돌려 세워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장기 이평선 재차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다 위치가 좋고 충분히 언제든지 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마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때 설명드릴 때 뭐 언제든지 이제 이때 이제 삼각 수렴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언제든지 이 수렴을 마치고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상승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 퀀텀도 마찬가지입니다. 퀀텀도 지금 보시면 이때 이렇게 수렴을 했죠. 수렴하면서 장기평선들 단기평, 장기평선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끌어모은 이후에 이렇게 한번 슈팅을 만들어주면서 거래량을 실어주고 돌파를 시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때처럼 이제 저점을 높이고 15일평선 위에 안착해주고요. 그 다음에 51평선 내려오면 52평선 딱 만나면서 이때 슈팅 나왔던 것처럼 퀀텀도 조만간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 위치가 뭐 다 좋고 지금 순차적으로 다 순환매 돌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 이제 도미넌스 차트에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똑같아요. 다 거의 비슷한데 스텔라 루멘도 보시면 하락세경 2018년도 저점이었던 2100사토시를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온 이후에 이렇게 하락세경 뭐 하락 채널로 볼 수도 있고요. 하락세경 이탈을 해준 이후에 하락세경에서 장대 양봉 두 번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이제 함정 만들어주고 거래량 실리면서요 넘어가주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평선에서 안착했다가 깨고 내려오는 모습 이 모습이 이때랑 스텔라 루멘은 거의 같은 패턴이다. 그리고 제가 이때도 뭐냐면 이 15일평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수렴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돌파해주고 장기평선까지 시도를 할 거다.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이때 더 추가적으로 못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무너져서 내려왔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 이때와 이제 같은 패턴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15일평선을 안착해준 이후에 51일평선을 넘어갈 때는 이렇게 바로 이제 급등을 해주면서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평선까지 올라가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5일평선 넘어가지고 다음 이제 120일 이평선
2100사토시 지난 저점이기도 하고요. 이 자리까지 또는 2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이 이제 2500까지 올라와 준 이후에 여기 이 지난 저점에서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나갔던 그 길을 지나갈 거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작년 저점을 이렇게 한번 맞고 두 번째 돌파해서 안착해줬잖아요. 이런 것처럼 퀀텀도 보시면 지금 퀀텀은 이제 세 번 시도하겠죠. 이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해서 넘어가지고 안착해주고, 그리고 스텔라루멘도 여기서 50일 이평선 돌파 시도해주면서 이 장기 이평선, 죄송합니다. 2018년도 저점을 넘어가지고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진행 속도라든가 위치는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찌됐든 대부분 크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알트코인들이 그런 위치에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몇몇 알트코인들 이미 이제 BTC 마켓에서 고점을 친 종목들, 이런 BSV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올라올 때마다, 라이트코인도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셔라. BSV도 마찬가지로 올라올 때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다. 만약에 BSV만 들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BSV, 비트코인 캐시 같이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같이 정리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Q&A는 보시면 부의 재분배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볼게요. 업비트의 예약 주문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던데 혹시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 아시는 해밀립은 계실까요? 물어보셨고, CJ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로 CJ님이 답변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일단 CJ님이 답변해 주신 거 조금만 읽어보고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탑 로스 주문 말하는 것 같은데, 중장기로 자산 관리하면서 투자하신다면 딱히 필요 없는 기능이에요. 말 그대로 손실을 스탑하기 위해 마련된 주문인데,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현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겠죠. 그냥 현금 들고 있다가 사고 싶다면 예약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다가 어느 지점을 내려왔을 때 내가 거기서 이익 실현해서 잘라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스탑 로스를 거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아라. 은근 헷갈리고 리밋 오너도 잘못 넣어가지고 쓸데없이 비싸게 사거나 턱없이 싸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스탑 로스까지 쓸 필요는 많지 않다. 저도 뭐 스탑 로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뭐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업비트 공지사항을 보면 보시면요, 예약 주문 기능이 나와 있어요. 예약 주문 기능이 나와 있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예를 들게요. 비트코인 현재가가 여기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걸 예상해서 아직까지는 팔고 있지 않아요. 팔고 있진 않은데, 만약에 지금 이제 질문해주신 부의 재분배님이 내가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 가격, 예를 들어서 이 가격, 지금 빨간색으로 이 감시 가격이라고 설정해 놓은 이 가격을 그냥 7,000달러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7,000달러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지금은 9,000달러인데 7,000달러를 깨고 내려가면 내가 7,000달러에선 팔겠다,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7,000달러에 매도를 하게 되면 그냥 9,000달러에 매도가 되는 겁니다. 바로 매도가 되겠죠. 왜냐면 9,000달러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도를 때리니까 매도가 바로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여기서 7,000달러 감시 가격을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추세적으로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의 경우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면 그대로 그 홀딩을 해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가져가고, 만약에 이 추세를 깨고 내려와서 이 9,000달러를 깨고 내려와서 추세가 깨지면서 7,000달러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만약에 뭐 비트코인을 4,000달러에 샀다라고 하면 이제 익절을 하겠죠. 그래서 중간에 더 손해를 키우지 않고 잘라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가 내가 매도하고 싶은 가격보다 더 높을 때, 현재가가 내가 매도하고 싶은 가격보다 더 높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매수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000달러고 내가 이제 여기 만약에 비트코인이 9,0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내가 봤던 저항자리를 넘어가서 나는 그때는 쫓아가서라도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현재가 7,000달러일 때 감시가격 9,000달러를 설정해서 주문을 설정해 놓으면 9,000달러를 넘어갈 때, 그때 감시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매수 주문이 들어가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뭐 특별히 이 기능을 알고는 있지만 이제 사용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업비트에 이제 이런 기능이 도입이 됐다. 그리고 예약 주문 수수료는 다른 주문 수수료보다 비쌉니다. 0.139%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업빗이 주문 수수료가 0.05니까 한 2배 정도 더 비싼 2.5배 정도 비싼 수수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배위한 선배후 님이 써주셨어요. 비트코인 SV 궁금하다 이렇게 써주셨고 크레그 재판일이 다가오고 짧은 시간에 급등을 했는데 이대로 홀딩하고 있는 것도 괜찮은 판단인지 도박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이제 저는 고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도박인지 내가 괜찮은 판단인지 홀딩하는 게 괜찮은 판단인지 고민이 된다라는 건 내가 이미 살 때부터 이걸 도박처럼 했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 SV는 제가 이거를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될 때 이제 들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 이제 해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매도할 때도 어차피 같이 매도할 거다. 비트코인 캐시와 같이 동시에 매도를 하겠다. 한 몸으로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배위한 선배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내가 이걸 도박으로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거를 내가 홀딩하는 게 괜찮은 건지 이거 자체가 고민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SV 막 급등할 때 그냥 쫓아가서 이제 매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막 급등할 때 쫓아가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하락할 때 이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BSV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빠질 때도 급락을 하잖아요. 급락하고 뭐 20-30% 조정은 순식간에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금액을 큰 금액을 뭐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갔는데 20-30% 조정받으면 몇백만 원이 그냥 까지니까 이거를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매매를 어떤 마음을 갖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만약에 BSV만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BSV만 들고 있을 때는 저는 올라올 때마다 그냥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미 BTC 마켓에서 한번 지난 고점까지 물론 그 고점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뭐 재판일에 재판은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뭐 재판에서 만약에 크레이그 라이트가 진짜 사토시 맞는 것 같다 라고 나오면 그 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저도 모르는 거고요. 그 부분은 모르는 거고 일단은 지금 차트 위치상 오파가 마무리가 됐고 BTC 마켓에서 고점이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일단은 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BSV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까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오히려 작년 저점보다 밑에 있거나 거의 싼 위치 아니면 그 하락세경에서 뭐 하락 채널에서 돌파해서 지금 15일 이평선 밑에 그 살짝 걸쳐놓은 그런 상태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싼 영역에 있는 코인들을 사야지 지금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이거를 신규 매수로 들어가거나 이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미 고점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결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슈팅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뭐 저도 신이 아닌 이상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로비님이 이슈 종목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존재하더군요. SV는 저는 손이 안 가더군요. 그래서 BK 라이트 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줬고 재판 때문에 코인의 방향이 어찌 될지는 신과 세력들이 알 듯 합니다.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다. 이걸 재판일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판단해서 홀딩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할 건지 이거는 뭐 이거 알면 사실 피곤하게 돈 벌 필요 없는 거죠. 예, 이걸 안다라고 하면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국대 엄마님이 지금 흑우 체험담을 올려주셨는데 시간이 일단 Q&A를 다 하고 시간이 되면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보고요. 안 되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LJT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리플이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리플 비트 전 둘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비트 이더는 항상
홀딩 물량을 두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자산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의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자산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트코인 고래 지갑들 쭉 보시면 저는 이제 굉장히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는 사람의 어떤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 비트코인 고래 지갑들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를 쭉 보시면 그 고래 지갑들 한 번도 안 팔고 몇만 개의 비트코인을 계속 홀딩해서 지난 2만 불 올라왔을 때도 그 고래 지갑들이 비트코인 물량을 홀딩해서 가져가는 지갑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번에 그 몇만 개에 해당되는 그 비트코인 한번 고래 지갑에서 나와서 매도하고 다시 그대로 매수했잖아요. 근데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야, 이게 과연 안전자산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 어렵다. 근데 그 고래도 결국에 매도하고 어떻게 보면 부랴부랴 매수한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그 물량을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저는 당연히 안전자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이걸 보느냐, 코인을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뭐 누가 낫다, 비트코인이 낫다, 뭐 리플이 낫다 이렇게 보진 않고, 둘 다 비트코인, 리플, 뭐 이더리움 이 세 종목은 일정 부분 내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되는 종목들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만 좋아하고, 리플은 이거는 스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은 없어질 거다. 나중에 비트코인은 이거는 뭐 실제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없어질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메탈 고고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년 후 아님 5년 후 은행 망하고 예전에 시티폰 사용했던 것처럼 전화기 부스 들어가서 신분 확인하고 비트히더 충전해서 버스도 타고 택시 타고 여행도 가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전화부스를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면 편하지 않을까요? 공항에서 환전할 필요 없이 전화부스에 들어가서 신분 확인하고 충전하고 세계 어느 곳 뭐 시골이라도 전화부스만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충전해서 사용하는 세상,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물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앱에 다운받아서 그 앱에 뭐 암호화폐를 충전하고요. 내가 그러니까 거래소에 있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 지갑에 있어야겠죠. 내 지갑이든 어디에 있어야지 이걸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아마 이제 메탈고고님이 얘기해주신 이런 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이걸 가지고 내가 해외여행을 갈 때 만약에 달러로 환전을 해서 달러 현금을 인출하고 싶다. 그러면 공항 같은데 뭐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제가 이제 앱에 있는 암호화폐를 환전을 할 수 있다. 달러로 환전하거나 법정화폐로, 내가 뭐 일본을 간다면 엔화로 환전하거나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뭐 어차피 미래의 일이고 또 상상하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나왔죠. 어떤 음식점, 뭐 소매점 이런 데서 환전을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과도기적 단계에서만 쓰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법정화폐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종이화폐들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의미가 없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사쿠라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에 금차트와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금차트는 월봉, BTC 차트는 일봉으로 비교를 하는데,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BTC 차트가 금차트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실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암호화폐 규제안이 강화되어 변동성이 적어지고 금차트와 비슷하게 천천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얘기해 주셨고, 보시면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그때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금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간단하게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차트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직전 고점이었던 2만 달러를 넘어가주는 흐름을, 이때 이제 이 하락했던 기간이 1년 한 4개월이라고 하면요. 이 하락했던 기간 1년 4개월이라고 하면 한 뭐 빠르면 7개월에서 길면 뭐 한 1년 정도, 그 안에 직전 고점에 한 3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금차트와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면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위치가 그러면 이제 2만 달러니까요. 뭐 한 6만 달러까지
6만 달러 위치가 보시면 이제 6만 달러가요. 6만 달러가 채널 4분의 3 지점에 도달하는 위치가 2020년 2월입니다. 2020년 2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이후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터키 리라와 차트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터키 리라와 차트를 보면, 이 터키 리라와 차트가 지금 이 위치가 이제 비트코인 위치, 우리 2018년도 하락했던 그 모습,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금차트 상승했던 모습, 그리고 금차트가 이렇게 눌러주고요,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차트는 위치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돌아 나가기 직전.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터키 리라와는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당연히 금차트보다는 비트코인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차트도 여기서 이제 상승해서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비트코인 또한 여기서 아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금차트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금차트와 같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6만 달러까지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거쳐서 한 4분의 1 지점까지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돼서 여기서 직전 채널 고점에서 눌러주고 넘어가주는 이런 흐름으로 제가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이 기간은 금차트는 월봉이고 비트코인은 지금 제가 주봉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일봉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이 비트코인 이 패턴이 금차트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금차트보다는 좀 더 빨리 채널 상단부, 그리고 그 다음 채널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좀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무조건 이렇게 진행되는 거냐,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이미 이 달러의 가치, 이 분모에 있는 달러 가치가 급격히 0으로 수렴되는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을 것이다. 결국에 페드에서 MMT 이론을 꺼내 들었거나, 아니면 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면서 이게 이제 이 달러의 가치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금도 채널 상단을 돌파하고요, 비트코인도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터키 리라와 움직임을 보면 터키 리라와도 분모에 있는 이 터키 리라화가 달러 대비해서 너무 많이 풀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아래 채널에서 놀던 이 터키 리라화가 어느 순간 채널을 돌파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 결국 이거는 터키 리라화가 화폐 가치를 잃으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리고 금도 그와 같이 그 분모에 있는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지, 그냥 이게 이 채널을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뭐 어떤 경제 위기가 안 오고, 여기서 뭐 MMT론이라든가 양적 완화 같은 게 없으면서 이걸 넘어가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보면 9월 달에 금리 인하 1차, 그리고 12월 달에 또 2차 금리 인하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그 전에 미리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주식시장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뭐 더 빠르면 올해 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채널 바닥까지 내려오고, 그런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MMT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2020년도에 이 채널 상단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도,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키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이 보편화되면 XRP의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잠시 뒤에 지금 크리에이티브 YG님이 비슷한 또 내용을 올려주셔서 같이 그때 키아님이 이거 예전에 한번 비슷한 내용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다시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박선주님이 지금 호주에서 워홀 중인데 나중에 여유 되실 때 호주 달러 차트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호주 거래소 이용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어느 거래소가 좋은지 궁금해요 물어보셨고, 일단 호주 거래소는 저는 몰라서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호주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떤 좋은 거래소가 있다라고 하면 추천해 주시면 박선주님한테 제가 다음 댓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그 호주 달러 차트 말씀해 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호주 달러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원화 차트와 호주 달러 대 이제 원화 차트입니다. 보시면 일단 분자에 호주 달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를 기준으로 호주 달러가 2011년도까지는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원화 대비해서 호주 달러가 상승을 하죠. 그 이후에 2011년도 채널 상단부를 터치하고 그 이후에 보시면 이 채널 바닥을, 이렇게 지지를 받던 채널 바닥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호주 달러가 원화보다 오히려 더 가치 하락이 더 크다, 호주 달러의 가치가 더 하락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1 호주 달러 대 820원, 1 호주 달러 대 850원, 이 라인이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이고 이 우하향하고 있는 채널의 상단부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또 이제 추세 흐름이 바뀔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호주 달러가 원화보다 더 가치 하락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달러랑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달러 대 호주 달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2011년도 이때요, 이때를 기준으로 아까 이제 우리나라 그때랑 차트랑 비슷하죠. 2011년도까지는 호주 달러가 강세였어요. 분자에 있는 달러가 우하향에서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호주 달러가 계속 강세였다. 2011년도까지는 강세를 보이다가 2011년도 이후부터는 이렇게 분자에, 그러니까 이 차트가 이제 돌파를 해서 올라가죠. 이 우하향하던 채널을 돌파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고요. 지지를 돌파해준 이후에 지지를 받고 넘어가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뭐냐면 호주 달러가 달러 대비해서도 가치 하락이 크다. 그래서 지금 원화 대비 그리고 달러 대비해서도 호주 달러 가치 하락이 더 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흐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호주 달러를 들고 있기보다는, 호주 달러를 들고 있으면 호주 달러를 달러라든가, 그러니까 근데 원화는 또 달러보다는 약세일 거니까요. 당연히 원화보다는 호주 달러를 달러로 바꾸시는 게 전 좋지 않나. 호주 달러를 받으시면 달러로 바꾸시는 게 전 좋아 보인다. 일단은 지금 이 흐름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다음으로 크리에이티브 YG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탱크가 출발해서 홍콩을 둘러싼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나가지도 홍콩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9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로저버가 말한 탱크가 저 일을 말한 것인지 참 신기하면서 소름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6월 4일에 그때 뭐 로저버가 그 천안문 광장에 있는 그 뭐였죠? 그 사진에 비트코인 캐시와 각국 법정 앞에 이렇게 달러랑 뭐 유로화 이렇게 이제 그려놨었는데, 일단 뭐 6월 4일에는 별일 없이 넘어갔고, 일단 근데 위안화 위치는 아직도 이제 간당간당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홍콩에서 이런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관련된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천안문 사건 30주년 추모 집회가 열렸대요. 18만 명이 홍콩 시민이 모여서 이렇게 홍콩의 어떤 주요 거리인데, 뭐 여기 지금 빅토리아 거리라고 했나요? 홍콩의 빅토리아 거리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시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18만 명이 되는 시위를 했고, 6월 9일에 또 추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해요. 6월 9일에 추가 시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맞춰서 중국에서 이 부분을 좀 진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은 뭐 홍콩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산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좀 덜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이제 실제 어떤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힘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부동산 임대료라든가 월세 이런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급여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제 이민을 젊은이들이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불거진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게 대규모 어떤 집회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조자영님 써주신 내용 잠깐 제가 뺐는데 전 리플 4,200원 1억 원 물려서 존버하면서 이장님 방송 들으면서 멘탈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77년생인 60대 후반이라 이장님이 아들 같기도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듣고 있어요. 얘기해 주셨고 예, 저도 뭐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금액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금액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써주실 때 내가 뭐 리플을 얼마 갖고 있다 그냥 비율로 얘기해 주시거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좋은데 금액을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뭐 적은 금액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액을 써주시는 거는 좀 피해 주시고요. 지금 제주도에 계신데요. 제주도에 계셔서 나중에 이제 제주도 여행 올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 갈 일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예, 다음으로요. 뭐 말씀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으로 송기복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김용택님이 이오스 고점에 묶여 있는데 얼마나 기다리면 9,500원 이상 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못 팔고 묶여 있습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를 지금 이 질문을 보면서 한 분이 생각났어요. 한 분이 생각났는데 제가 이제 차마 그 황리플님 방송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황리플님 지금은 이제 두장군님이라고 하는데 두정계님이라고 그분도 리플 이제 550원에 물렸다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걸로 인해서 황리플님한테 굉장히 혼났었는데 황초리도 많이 맞고요. 일단은 김영태님 지금 9,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이오스 9,500원이면 언제든지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이오스 고점에 묶여 있는데 지금 이오스가 2,000원까지 빠졌었잖아요. 거의 2,000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그 전에 뭐 2만원 넘는 자리에서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뭐 그래서 9,500원에 이제 물리신 거가 만약에 진짜 이번에 그때 막 이오스 올라갈 때 그때 사셔서 9,500원에 물린 거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 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과연 얼마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9,500원에 물렸다가 조정을 받아서 한 8,000원까지 빠지니까 한 20% 지금 손실을 봤죠. 근데 이걸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못 견디고 9,500원만 가면 내가 빨리 이거 팔고 빠져나오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과연 이오스가 나중에 뭐 10만원 넘어가고 30만원 넘어가고 이거 수익을 취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유태인 뭐 속담 말씀드렸잖아요. 잃을 때 조금 잃고 먹을 때는 진탕 먹어야 된다. 그래서 돼지고기 이왕 먹을 거면 어차피 이제 금기시대는 먹거리인데 유태인들한테는 금기시대는 먹거리지만 만약에 내가 돼지고기를 먹을 거면 비계가 잔뜩 있는 그 부위로 먹을 때 진탕 먹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잖아요. 암호화폐가 리스크가 있는 상품인데 리스크가 있는 상품에서 지금 9,500원에서 20% 빠져서 지금 막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막 못 팔고 묶여 있다. 거기서 또 TT까지 해주셨어요. 울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과연 얼마를 먹고 나가겠냐는 거예요. 이제 아마 그러면 어떤 거냐면 한 20-30% 수익 나면 팔고 나가는 겁니다. 많이 먹어야 2배, 3배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배, 3배 먹고 팔고 나가면 나중에 꼭지에 다시 물리거나 오히려 나중에 시장이 다시 진짜 피크 쳐서 올라간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너무 빨리 들어가서 또 물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 먹을 때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이거는 진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좀 너무 단기 매매 그리고 좀 이런 손실을 너무 내가 손실을 감수하는 이게 감수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손실도 내가 이제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투자에 맞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5% 손실, 10% 손실, 난 이것도 못 견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에 적합하지 않다.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견디실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차트 보시고, 그리고 제가 뭐 9,500원 올라간다라고 하면, 홀딩 해야 되고, 내가 뭐 H채널이 10,000원 넘어갈 거다라고 하면 내가 홀딩했다 그때 10,000원 넘어가서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차라리 그 시간에 이오스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보시고, 이오스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오스가 지금 대비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오스에 지금 그 대회는 유저가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전 더 알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가 확신이 들면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빠져도 빠지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쌀 때마다 추가적으로 내가 더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너무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두정객님 같은 경우는 많이 고쳐지셔서 이제 두 장군으로 승진하셨는데, 김용택 님도 이번 기회에 좀 이런 생각을 지금 너무 단기적인, 너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를 좀 고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는 절대 이걸 못 고치겠다라고 하면 이 시장 자체가 좀 나한테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송기봉님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용자금이 1조 달러라면 조만간 조지 소로스가 헤지펀드 연합해서 공격 한번 강하게 하겠네요. 15년에 공격할 때는 5,000포인트 버블 명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잃어버린 1조 원 찾으러 가자 고고 해주고, 조지 소로스가 그 지난번 2015년도 16년도 그때 7위안을 돌파를 시키려고 배팅을 했는데 당했고, 지금 이제 송기봉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내가 중국 그 인민은행에서 이제 개입을 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던, 그리고 그때 중국 인민은행에서 뭐 이렇게 헤지펀드들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지 소로스도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고, 이번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돈 냄새는 어떻게 보면 귀신같이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또 배팅을 돌아서 그때 잃었던 1조 찾고 그 이상 벌어서 나갈 거라고 봐요. 예,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 개방으로 정상화가 되면 기본 5배 먹고 10배인가 배당 수익까지 받으면 중국 본토 주식 투자하면 대박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중국이 결국에 7위안 넘어가서 중국 시장 붕괴가 되고요,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이제 IMF 때 자본시장 개방했던 것처럼 중국도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그때 자본시장 개방된 중국에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저도 이제 뭐 우리나라 주식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요, 거기에 뭐 중국 주식 헐값으로 나온 중국 주식도 살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시장이 이제 핫한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시장 또 저평가된 어떤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 우리가 이제 매수하면, 저는 이제 그게 애국을 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따로 물건을 수출하고 해외로 수출하고 외화를 벌어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자체가 외화 벌이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들어갈게요. 다음으로요, 리플 만세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 실제 거래 등에 사용되기 위한 컨슈머블 커런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장기적으로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거 이제 이거 굉장히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기사를 이제 공유해 주셨고요. 이 기사를 보면, 기사는 이제 6월 8일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내용은 이제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이미 이제 증권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일단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왜냐면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이 SEC의 그 증권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골치가 아픈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더리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이제 파생된 그 이더리움 뎁들까지 다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이 증권법으로 분류되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리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도 당연히 증권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뜸을 들이고 있지만 리플도 곧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제 저는 발표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예전에 몇 번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김재홍 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대출 마이너스 통장 연이율 3.8에서 4.5 사이입니다. 를 사용하여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외환 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제 대출 금리가 뭐 20%까지 폭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얼마 전 H채널 댓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 위기 발생하는 리스크도 요즘 생각하고 있는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H채널 투자 고수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저는 뭐 대출은 항상 뭐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저는 이제 권하지 않고 항상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이미 지금 대출을 받아서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상승장, 이번에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한번 대출을 갚으셔라. 그래서 내가 이걸 끝까지 항상 대출을 막 풀로 끼고 가서 끝까지 먹겠다 이게 아니라 좀 더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을 때 그 대출 빌리신 부분은 갚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전고점까지 갈지 아니면 그 전에서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상승에서 이번 사이클이요. 이번 뭐 6월 7월 그 상승 사이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이익 실현하셔서 대출금을 갚으실 수 있으면 갚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환님이 퀀텀 지금 비트렉스 21일부터 미국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이 됐다라고 해서 기사를 이제 공유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퀀텀 차트를 설명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퀀텀 보는 시각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보니까 비트렉스 거래 중지되는 게 이제 32개 암호화폐인데요. 그 중에서 비트렉스 인터내셔널은 몰타 기반으로 해서 국적에 상관없이 전 세계 투자자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트렉스 인터내셔널은 이 32개 암호화폐 서비스 중단되지 않고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오늘 잠깐만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포토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지한님까지 했고요. 포토님이 몇 분 더 있는데 좀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내일로 넘기고 나머지 분들은 포토님이 써주신 내용까지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일단 아래 링크는 미국의 과거 2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 시기와 금융위기 시점과 기간을 나열해 보았고 이번의 위기는 금리 역전 이후 1년 정도 이후가 아니라 학습 효과와 중국 유럽 위기로 인해 빠르게 진행된다는 기준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차트를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시나리오 점검 부탁드리며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기가 온다면 투자보다 생존을 위해 각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7위안 돌파 후 혼란, 정부 부채, 중국 중소은행 파산 등의 문제로 금융위기 시작됨, 미국 올 연말 미국 주식시장 폭락 시작, 회사채 파생상품 문제로 일부 기업 파산 등의 뉴스, 연준의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스탠딩 레포, MMT 등의 방안이 있음. 유럽 도이치뱅크 파산, 현재 금리 0% 양적 완화. 그래서 중국, 미국, 유럽 이 세 개 지역 중 한 곳이 시작되면 나머지 두 곳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첫 번째로 세 개 지역의 무한 양적 완화. 두 번째 돈의 가치 폭락, 주식, 부동산 버블. 세 번째 세계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작과 지속.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네 번째 화폐 개혁, 전 세계 공용화폐 등의 방법으로 결국은 해결. 그래서 확인사항은 암호화폐, 금은 엔화 매수 후 어떤 시그널까지 유지를 할 것인가? 암호화폐의 가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주식과 부동산 폭락 반등 시기는 암호화폐에서의 주식, 부동산 등으로 갈아탈 시기는 이후 삶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할까? 그리고 실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스팸 한 캔이 금보다 더 절실해진다고 합니다. 식료품을 구할 수 없고 폭력이 난무하고 사회성, 도덕성이 무너진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실제 지금 상황을 보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살인율이 가장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게 과하지 않다. 실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나리오는 제가 이제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려주신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다우 지수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다우 지수에서 이 10년물 그리고 3개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시기 이렇게 역전이 되고 2000년 2월에 역전이 됐습니다. 2000년 2월 역전이 되고 2001년 5월 고점 이후에
이후 490일 동안 약 34% 하락했다. 그리고 다시 전고점을 넘어가는데 1300일이 소요가 됐다. 다음으로 2006년도 2월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고요. 이때 역전이 됐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고 2007년도 10월에 고점을 맞고 504일 동안 54% 반토막이 났죠. 하락했고 1450일이 걸려서 전고점을 넘어갔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차트를 그려주셨고 일단 지금 보시면 2020년 뭐 상반기까지 한 13,000포인트까지 지금 가격에서 한 반토막, 그래서 50% 정도 71봉 497일 이렇게 빠지는 걸로 이제 그려주셨는데, 저는 이제 좀 더 빠르게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다우지수를 열진 않았는데 제가 다우지수 지난번에 차트 그 채널을 그렸을 때 다우지수 채널 하단부가 14,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비슷하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복구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올라올 겁니다.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올 건데, 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뭐 MMT론이라든가 뭐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뭐 금이라든가 아까 봤던 우리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게 채널 상단부를 넘어가주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 주식시장도 전고점을 넘어가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 주식시장의 움직임처럼 그런 식으로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예, 뭐 이거는 근데 이 지금 뭐 주식 부동산 이거는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맞게끔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큰 그림에서 오늘 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예전 영상을 쭉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좀 시간이 좀 늦어진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그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예,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